자, 이제 우리가 216페이지죠. 채권자의 불확실이다. 여기서 이제 불확실한 말은, 채권자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채권자에 대한 불확실한 말은, 상대적 불확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불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거는, 민법이 아니고요. 그건 토지 수용일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상대적 불확실 공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채권자의 불확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있습니다. 또는 변제 수용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아무리 주의를 다해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라는 것이 판례예요. 즉 불확실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알 수 없는 것에 관해서 변제자에게는 과실이 없어요. 그죠? 그러한 불확실은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채권자가 있었어요. 사망했어. 그래서 상속이 됐는데 상속인이 알 수가 없어. 상속인이 알 수 없는 것도 불확실해요. 두 번째는 채권이 양도했어. 그럼 원래 양도인 건지 양수인 건지 다툼이 있어. 이런 경우도 불확실죠. 그죠? 상속의 경우에, 양도의 경우에. 세 번째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주려고 했는데 채권에 주니까 가처분이 들어왔어. 채권의 귀속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서 채권에 가처분이 들어왔어. 그래서 줄 수가 없어. 그런 경우도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의 경우에, 양도의 경우에 가처분일 때 불확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 불확실한 것은 수인의 여러 명 중에서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상대적 불확실의 경우에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처음부터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실은 여기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보게 되는 토지 수용 때 배웁니다. 다만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기업자가 수용을 해서 집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예외적으로 절대 불확실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 불확실의 사례를 보면요,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채권 양도 금지 티약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A가 B에 대해서 채권자예요.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지명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라는 이름이 얘야. 이름이 그죠? 얘로 돼 있어. 근데 이 채권은 서로 양도하지 않기라는 양도 금지 약정이 있어. 그런데도 양도했어요. 그럼 원래 양도 금지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얘가 돈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B가, 야, 우리 둘이서 양도 금지했어. 그럼 C가, 야, 그럼 너는 니네끼리 얘기고 난 몰라. 나는 선이야. 과실이 없어. 그러면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양수인이 선이냐, 과실이 없냐를 이제 얘가 입증해야 돼요. 그죠? 그때 이때도 얘한테 줄지 안 줄지에 싸움이 되는 것이죠. 자, 1항에 그때 양도인 양수인에 대한 불확실. 그러나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양도 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 K가 요 양도 금지 약정의 채권을 압류를 해서 전부 명령해서 그것이 확정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B는 A한테 양도 금지야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때 그냥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채권 양도 금지 티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 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K라는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효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공탁이 아니고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두 번째, 또 양도의 채권 양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도 할 수 있고요. 요 양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도 할 수 있고요. 또 A가 C1한테 양도하고 A가 C2한테 양도했어요. 이렇게 2중, 3중 양도한 경우에도 다툼이 있죠. 그래서 3번에 복수의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를 똑같은 날 했어. 또 도달의 선을 알 수가 없어. 또 네 번째는 채권에 대한 가처분일 때도 할 수 있고요. 또 볼까요? 얘가 돈을 달라 그러니까 얘가 가처분을 했어요. 주지 말라고. 그러면 이때는 가처분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압류의 경우는 집행 공탁인데 가처분의 경우에는 불확지 공탁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야. 그죠? 그래서 가처분은 채권자, 불확지, 변제, 공탁을 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죠? 다섯 번째, 이번엔 전부 명령이 송달됐는데 우리가 집행 정지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압류 전문령이 보냈어요. 그러면 B는 일주일 지나면요 확정되면 돈을 줘야 돼요. K한테. 배웠죠? 줘야 되는데 얘가 집행 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정지 결정문이 B한테 온 거야. 그럼 B는 아직 이 전문령이 확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얘한테 줘야 될지 얘한테 줘야 될지 고민이 빠져요. 그때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송달된 경우에는 거기에 즉 전부 명령 발령 전에 집행 정지 결정문이 보냈을 때를 말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다 채권자 불확지 사유가 됩니다. 그죠? 물론 여기엔 주로 양도 금지인데 주로 이제 아까처럼 상속도 됩니다. 이걸 풀어놓은 게 다음 페이지예요. 풀었어요. 볼까요? 1번에 채권 양도 금지 티약에 의해서 그것에 반해서 그죠?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양수인은 채권 양도 금지 티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채권 양도는 무효입니다. 이거죠? 아까 양도했다는 것을 얘가 악이거나 중과실일 때는 이 양도가 무효입니다. 그죠? 근데 그 어렵죠? 입장이 어려워요. 이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양도금지 티약에 대해서 양수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중과실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의문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별 사정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고 그에 따라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도인 또는 양수인. 그죠? 자, 두 번째, 양도 통지가 도달이, 이건 중복해서 이중 양도죠, 했죠? 세 번째는, 특정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는데, 그 통지가 철회가 돼서 적법하게 양도된지에 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불확지가 있는 거고, 나아가서 그 유명한 채권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도 불확지다 이거예요. 가처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귀속과 수령권의 다툼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그 재판에 가서 본안 소송에 달리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불확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요.
좀 갑이 을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뭐죠? 압류, 전부, 명령을 보냈다는 거죠. 볼까요? 이때 갑이 을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부금에 대해서 다시 정이 갑을 가처분 채무자, 병을 제함 채무자라는 추심금지 가처분을 한 거예요. 자, 갑이 전부 명령을 하니까, 그죠? 그러면 원래는 보세요. 이때 갑은 병한테, 그죠? 요새 확정 증명만 가져가면 돈을 주겠죠, 병이. 그래서 이때 누가였죠? 정이 누구를? 요 갑을 채무자로 하고, 병이죠? 제3채무자. 병을 제3채무자로 해서 너 이 전부금 지급을 줄 거 아니에요? 이거 주지 마! 라는, 그죠? 이렇게 지급금지 가처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추심 및 지급금지 가처분을 했어요. 그럼 병은 당연히 그 가처분자 갑 또는 정이겠죠? 그러면 보세요. 병은 원래 갑한테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이제 갑 또는 정 해서, 자, 공탁서 쓸 때 병, 그죠? 이 공탁자, 피공탁자는 원래는 갑이어야 되는데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갑 또는 정. 사유는 그죠? 이 갑의 전부 명령이 있었으나 병이 추심금지 가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함, 이렇게 쓰라 이거야. 그죠? 쓰라 이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라본에 아까 전부 명령 송달 후 집행 정지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번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국가가 제한채무자일 때는 우리가 압류 경합이 됐을 때도 그러니까 불확실은 아니다. 국가는 공탁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국가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우리가 잠깐 보시면요. 장래 불확정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전부 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확정된 그 압류된 피압류 채권액이 전부금의 합계액에 미달됩니다. 그죠? 그럴 때 그 압류 각 전문형이 송달 당시에 경합 없이 유효하다면 불확지 공탁을 하란 것이죠. 그런데 이 갑1, 갑2가 이건 2천만 원이고 얘는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공탁해야겠죠? 2번하고 5번은 똑같은 건데 하나 지우세요. 5번은 자, 이렇게 쓰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자, 6번.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보시면요, 굵은 글씨만 보시면 돼요. 굵은 글씨만. 6번에, 지금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배분 금액 다퉈. 그럴 때는 다투는 모든 채권자를 불확실할 수 있어요. 불확실. 그 다음에, 아까 7번에 그 제함 채무자가 줄 돈에 대해서
추심, 처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확지할 수 있죠. 예컨대 볼까요? 1번에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이제 전세 보증금을 줘야 됩니다.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전세 보증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전세권자를 채무자로 해서 그 채권 주지 말라는, 추심 받지도 말고 주지 말라는 그런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때 건물주는 당연히 전세권자 또는 가처분 채권자로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 사안에서 건물주가 불확지가 아니고 단순히 전세권자만, 즉 가처분 채무자인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공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공탁을 다시 회수를 해서 상대 불확지로 공탁을 다시 해야 돼요. 그죠? 다시 해야 됩니다. 또 8번에 미등기 수용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이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의 다툼이 있어요. 자, 기업자인 공탁자가 그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공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유권의 다툼이 있어서 누가 진짜 건물주인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예컨대 대장상 소유자 또는 실제 소유자로 해서 상대 불확지 공탁할 수 있다. 같이. 9번에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했죠. 근데 상속 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 이런 경우도 불확지할 수 있어요. 불확지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끝으로 이제 3번이죠. 3번에. 오른쪽입니다. 자, 공탁문 출급에 대해서, 그렇죠. 출급이라는 것은 본래 채권의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3번입니다. 자, 변제 공탁에 의해서 채무 소멸 효과가 생기는 것은 그 공탁이 변제와 동일한 이익을 채권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변제 공탁의 내용은 원래 채무 내용대에 따른 것이어야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제 공탁의 내용도 본래 채무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은 원래 안 되는 건데 유효하냐, 또는 또 공탁 출급에 조건을 붙이면 되는 거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첫째, 일부 공탁이 맞는 거냐 이거죠. 원칙적으로는 전부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가번. 따라서 일부 공탁일 때는 채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맨 끝에 아주 근소한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되지만 그 외에는 일부 공탁은 맨 밑에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에 대해서는 채무 소멸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넘어가서 그러나 만약에 채무액이 아주 예컨대 뭐 1억에 줄 것을 한 10,000원 부족해. 그러면 그게 근소한 때는 그건 신의칙상 유효한 거 아니냐. 그죠? 계산 잘못해가지고 몇천 원 모자란 거 가지고 무효당. 그죠? 또 일부 공탁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 원인 사실란에 일부가 유효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쓰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소명 자료까지는 필요 없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원 손해금을 공탁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컨대 원금 외에도 이자나 지원 손해금 비용이 있다면 그걸 전부 포함해서 공탁을 해야만이 전부 공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에
매월 말에, 보세요.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비록 수개월의 차임이 연체했더라도 차임 채무는 매월 사용 수익 대가로 부담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한 달의 차임과 지연 손해배상의 공탁은 채무 내용에 맞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3월달, 7월달, 10월달 걸 안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3월달, 7월달, 10월달 이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3월달 걸로 해서 1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아유 무효예요? 무효는 아니지. 3월달 건 맞지.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월별로 했을 때는 한 달만 했더라도 1분 아니에요. 한 달쯤 다는 거 아니야. 그죠? 네 번째, 경매 목적물을 산 사람은 당연히 그 담보되는 채권액만큼만 비용만 공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죠? 예. 그러나 오른쪽 6번에 채무자일 때는 채무자가 만약에 일부를 공탁했어요. 아까 1억을 공탁했다가 나중에 모자란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어. 그럼 추가로 공탁했다면 그건 뭐 그 일부 그때부터 소급 안 됩니다. 그때부터 그 유효한 공탁으로 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효는 아니다. 두 번째가 중요하죠. 우리가 원래 공탁은 깨끗이 그냥 조건 없이 해야 되는데 뭐 자꾸 반대급부를 붙이고 한단 말이에요. 이 반대급부를 붙이는 게 이게 맞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반대급부를 조건부로 하는 공탁이 이게 맞느냐. 원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공탁행위로서 당연히 생기는 건 왜?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본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가지고 있는 지급 청구권과 그 권리의 범위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해서 동시에 이행 항변권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채무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을 하겠죠. 그죠?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런데 본래 채권에 부착하지 않는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그건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건 조건이 무효가 아니고 전체가 무효죠. 그죠?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전체가 무효야. 물론 수락하지 않는. 그죠? 됐습니까? 또한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서 변제공탁을 했어요. 그때 근데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 근데 반대급부 조건이 이미 성취했어. 그러면 그 찾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뭐 유효한 공탁이다. 그죠? 공탁이다. 자, 우리가 반대급부란 말은 사실 이제 민법에서는 동시이행일 때 당연히 채무자가 붙일 때 당연히 동생이니까 내가 받을 걸 가져오면 주겠다고 하겠죠. 공탁을. 그죠? 그래서 그거 주로 이제 다음 같은 7가지겠죠. 제일 많죠? 그죠? 좀 유효가 된 경우. 자, 뭐 이건 뭐 유명하죠. 잔금을 공탁하면서, 그죠? 잔금을 공탁하지만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와라. 할 수 있어요. 잔금과 소유권 서류. 또 약속금을 발행했어요. 그럼 당연히 돈을 주면서 야, 약속금 가져와. 라고 조건을 붙일 수 있죠. 또 전세금 반환 채무를 하고 전세권 말소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법상 계약 해제를 하면서 원상 회복하라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도급을 할 때도 내가 담보 책임을 지지만 그 대신에 담보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맨 끝에 도급에는 또 뭐죠? 대금을 줘야지. 그죠?
따라서 담보책임과 손해배상 채무하고 도급인이 주는 또 매수인이 지는 대금 지급은 동시행이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하면서 용도에 그것도 동시행 아니냐. 다만 이제 6번에 펼치시고 요걸 이제 잘 나오는데요. 우리가 민법에서는 판례가 동시행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공탁을 했을 때는 약간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집주인이 집주인이 자 A라는 사람이 임대인이 자 임차인 B한테 뭐 싸움이 생겼어요. 뭐 얘가 예컨대 뭐 12월 말인데 미리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기분 나빠가지고 뭐 돈을 주니 많이 이렇게 싸움 붙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A가 에이 좋아 나가 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또 얘가 또 막상 또 방을 여기다 보니까 방이 또 없어. 그래서 또 있겠대.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너 나가 해가지고 임대 보증금을 그죠 공탁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뭐죠? 당연히 나가라는 명도 확인서. 나한테 명도라 인도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면 먼저 받아가지고 와서 이거를 공탁 그죠? 하면은 그죠? 반대급부. 이걸 반대급부로 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민법상은 이 둘이 그냥 공탁이 빼고 공탁이 없다면 동생이죠. 그냥 예컨대 뭐 10월 말일날 12월 말일날 그죠? 차가 오면은 짐 싣고 돈 주고 끝나는 거죠? 열쇠 받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먼저 B가 먼저 보따리를 싸가지고 주고 먼저 이거 열쇠나 다 비워준 다음에 그때 받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명도를 먼저 하라는 거 아니야, 결국엔. 동생이 아니고. 왜냐면 명도를 했다는 걸 가져야 돈을 주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공탁에서는 이러한 공탁은 이건 원래 동시행 조건인데 선행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공탁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예요. 무효가. 그래서 거기 6번에 펼치시고, 공탁법상에서 명도 조건이라는 공탁은 그 실무상 가만히 뜯어보면 이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공탁으로 인한 변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가도, 이게 안 나가도요, 지연이 아니야. 안 나가면 돼, 그죠? 그리고 이제 7번에 약정을 해서, 물론 약정으로도 동생할 수 있죠. 예컨대 뭐 돈을 갚으면 마성했다. 이렇게 이걸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반대급부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대급부가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다 1, 2번 다 하는 거예요. 금전채무 이 변제를 하는 거하고 저당권은요. 먼저 갚아야 돼요. 먼저 갚고 나중에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채무의 변제와 말소, 또 대의 변제와 뭐 담보 같은 게 말소. 똑같이 자, 그거 이제 1번, 2번 묶으시고 자, 3번, 4번은 뭘까요? 3번, 4번은 수용. 자, 토지 수용 보상금은요. 토지 수용 보상금은 반대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 뭐 소유권 이전 서류, 제한물권 말소, 처분 제한 등기 말소는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건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고 소유권 등기도요. 단독 신청이에요. 또는 직권이에요. 뭐 서류 가져야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소유자가 서류 안 줘도 이건 하는 거야, 그냥 수용은. 그래서 3번과 4번 토지 수용에 대한 소유권 서류라든지 말소라든지 이런 말 붙으면 틀린 거라 보시면 돼요. 잘못된 오탁입니다. 또 5번째 똑같이 돈을 갚아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무하고 경매 취하는 동시행이 아니고 오히려
돈을 변제하는 게 선의예요. 선의예. 그리고 환매권 대금하고 실권 연기. 이거 이제 토지소유일대기고요. 판례 볼까요? 따라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공탁하면서 저당권 말소 서류를 가져오면 주겠다는 식으로 하는 공탁은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그 얘기는요, 나중에 지연이자 내야 돼요. 공탁이 무효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면서 뭐 계약서, 권리증, 인감증명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공탁은 무효예요. 그죠? 무효입니다. 그죠? 또 3번 별치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건물 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 보증금에 대한 변제 공탁을 할 때 건물을 명도했다는 확인서를 첨부를 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였다면 이러한 변제 공탁은 오히려 명도를 먼저 이행하라는 조건으로 한 것이죠.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는 동시행이 아니죠. 동시행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변제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계속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죠? 됐죠? 다만 이런 말을 해요. 건물의 명도와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우리가 민법상 동시이행이 판례예요. 그죠? 그건 맞아요, 민법상. 따라서 따옴표 건물의 명도를 하다는 확인서를 반대급부 조건을 하면은 그것은 무효지만 확인서가 아니고 그냥 명도를 반대급부를 하면 되죠. 명도를 그러죠. 확인서는 안 해도 돼. 그죠? 하나 더 볼까요? 요거는 약간 달라요. 4번은. 참 좀 보세요. 자, 우리가 갑과 을이 땅을 팔면서, 자, 갑이 땅 위에 있는 건물을 땅 위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을이 잔대금을 주겠다고 동시 이행하기로 약정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그런데 대지 인도와 잔대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판결문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A하고 B하고 계약서에는 요 A의 건물하고 토지 예컨대 이제 내가 이 건물을 깨끗이 철거하고 토지를 줄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건물을 철거하자고 보니까 그 철거 밑에 뭐 이게 공장했는데 폐기물이 많아요. 폐기물 치우는데 이렇게 들어. 그래서 이제 싸움 붙은 거지, 그죠? 싸움 붙어가지고 야 이걸 철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움 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야, 이 팔았으니까 이미 난 건물 철거한 거다. 그래서 판례 이제 했는데 법원에서는 건물 철거는 쑥 빼놓고 토지를 인도하고 잔금을 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B가 잔금을 공탁할 거 아니에요? 하겠죠? 공탁을 하면서 얘가 뭐죠? 건물 철거하라고 판결문에는 없지만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공탁을 했어요. 이게 맞냐 이거지? 맞냐? 답은 맞다죠. 왜? 왜냐하면 요거는 계약서에 있잖아요. 계약서에 있잖아요. 건물을 깨끗이 네 돈을 채워가지고 주랬잖아. 그래서 거기에 4번은
약정이 중요해요. 약정이. 계약서에 쓴 거야. 약정이. 철거와 대지인도를 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럼 약정한 거예요. 계약이 문제단 말이야. 계약이. 설사 판결문에 없더라도 철거와 대진도에 대한 조건을 한 공탁은 유효하다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죠? 끝으로 5번에. 자, 이번에는 임차 보증금을 공탁을 했는데, 자, 우리가 주임법 3조의 3이 뭐예요? 주임법 3조의 3이 임차권 명령입니다. 와, 그거 뭐 조문도 알아야 됩니까? 아, 그냥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주면요,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줘. 그러면 그냥 3조에 3으로 가야 돼. 뭐죠? 임차권 명령을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가야 돼. 안 그러면 단지 상차니까, 그죠? 그게 따라서 거기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공탁하면서 보세요. 임차권 등기 말소가 왜 임차권 등기 말소가 일명 임차권 명령 등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동생이 아니지. 보증금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말소를 하면 주겠다는 식으로 하는 공탁은 안 돼요. 그죠? 아직 너무 많죠, 법무사한테. 자, A가 소유자예요. 자, B가 임차권자예요. 그리고 임차권은 대부분 등기 안 합니다. 등기 안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임대기간이 지났는데 안 줍니다. 6개월 동안 줬어. 그래서 B는 이사 가야 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럼 이사 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일단은,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되니까 일단 임차권 등기했어요,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일명 주택 임차권 등기죠. 우리가 임차권 속에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설정이란 말이 안 들어갔으면 그건 임차권 명령한 등기예요. 이름이 주택 임차권 등기야.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주임법 3조의 3에 있대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집주인이 보통 법무사한테 와요. 와가지고 그런 말에 아니 내가 첫째 기분 나쁘다 이거지. 왜냐면 내가 임차를 갖다가 몇십 년 했는데 조금 돈 들였다고 그렇게 딱 해놔가지고 남들이 보면 맞아? 그냥 보증금 안 주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화가 났어. 그래서 A가 그랬다. 그러면서 또 A가 보증금 1억을 주면서 만약에 이걸 말소 안 하면 또 됩니까? 안 하면 뭐죠? 소송을 해서 하려면 한 6개월 걸려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소송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A가 와가지고 야,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법무사는 원래 법대로 하면은 돈을 먼저 줘야지 말소죠, 사실은. 근데 은행은 똑같죠. 은행도 똑같이 하잖아요. 은행도 돈 주는 날 설정 받잖아, 서류를. 그래서 그냥 요게 말소 서류 주면은 돈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근데 법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보증금을 늦게 줬기 때문에 원래 임차권 돈을 먼저 주고 말소를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죠. 실무는 같은 나라죠. 같은 나라예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판례,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주임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예요. 포인트가.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를 민법도 내고 민집도 내고 공탁도 내고 막 들어가면서 자꾸 틀려. 네, 그거는요 벌써 걔가 많이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맨 밑에 보시면 그건 임차인이 그죠? 보증금 반환이 임차인의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된다 말을 해요. 아셨죠? 끝으로 이제 6번에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습니다. 자, 돈을 다 갚았는데 그때 야 채권 증서
예컨대 차용증이겠죠. 그러니까 채권 증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과 달리 채권 증서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 증서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할 수 없어요. 가끔요, 가끔 그래. 가끔 집주인이 그런 말 합니다. 야, 보증금 줄 테니까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래.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계약서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요, 가점을 주겠대. 버티면서. 그건 아니에요. 억지야. 원래 줘야 되는 거야. 그냥. 그죠? 또 차용증 가져오지 않아도 줘야 돼요. 왜? 돈을 주면요, 영수증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차용증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채권 증서는 동시에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변제공탁 효력입니다. 효과. 일단 이제 우리가 자,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채무자가 돼서 B의 채권자한테 공탁을 하는 게 채무자가 하는 것이 변제를 위해서 하는 공탁이죠.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일단 A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조현아 사건 같은 경우죠. 지금 조현아가 그죠? 피해자한테 공탁했죠. 1억을 했어요. 1억. 그러면 자, 일단은 뭐죠? 예를 들면 뭐 2월 5일날 했어요. 공탁은. 그러면 일단은 2월 5일날 채무가 만약에 있다면 채무는 갚은 거예요. 언제? 2월 5일날. 근데 이 사람이 가져갈까요? 신문이 없죠? 안 가져가. 그럼 나중에 우리는 모르지만 슬쩍 찾아올 수 있잖아요. 나중에 10월 9일날 공탁금을 회수해요. 에이, 가져와. 왜냐면 우리 일 것 같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1억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이날 옛날에 채무가 소멸된 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채무 소멸이 없었던 걸로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회수라는 것은 회수는 조건이죠. 예컨대 회수를 하면 다시 소멸되는 거야. 소멸. 즉, 자, 그러면요, 해제 조건 보죠, 이게. 자, 소멸이니까 돼야 돼요? 다시 채무는 부활돼요. 부활돼. 1억 있는 거죠? 찾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공탁의 효과, 자, 공탁의 효과는요, 해제 조건설이 판례예요. 일단 즉 채무가 줬을 때 소멸되고 나중에 해제라는 조건이 성취했을 때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지 조건은 뭐예요? 정지는 일단 채권이 성립했다가 나중에 효과가 정지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회수할 때 발생되는 거고요. 발생되는 게 그 정지 조건이죠. 정지하고 있다가 발생이 돼. 근데 해제 조건은 뭐예요? 일단 소멸이 돼. 그랬다가 나중에 일단 발생됐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소급해서 소멸해.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우리 판례는 보세요. 그냥 채무의 소멸이야, 그날. 공탁을 하면은 민법 487조에 따라서 그 효과로서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는 소멸되고 채무, 이자 다 소멸됩니다. 이러한 채무의 소멸은
공탁의 취지에 따라서 채무의 소멸을 말한다. 판례 보세요. 판례. 판례도 공탁자가 그 보관자에게 돈을 냈을 때 납부했을 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공탁에 의해서 변제 효과의 시기는 그 공탁관한테 맡기고 돈을 낸 날, 즉 보관자가 공탁물을 받은 날이죠. 그죠? 판례, 또 채무자가 변제공탁 하실 때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 통지를 해야 되지만 공탁의 통지는 유효권이 아니다. 통지하지 않아서도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요. 됐죠? 두 번째, 공탁에 대한 채무 소멸에 대한 견해 대립. 자, 우리가 공탁이 행해진 후에도 공탁을 하고도 공탁의 회수에 대한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 회수 청구권이 존속하는 한 공탁은 불확정 효력은 불확정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공탁에 대한 채무 소멸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장래 해수권의 소멸을, 장래 해수권에 의한 소멸을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설과 정조건설이 있는데 판례는 해제 조건설이야. 볼까요? 채무는 그냥 공탁하는 순간에 소멸하고 장래 회수했을 때 소급해서 소멸하지 않는 걸로 돼요. 그러니까 장래 해수할지 안 할지는 조건이죠. 모르죠. 다만 그 조건은 해제 조건으로서 채무 소멸 효과는 언제? 성립시, 공탁 성립하는 날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즉 공탁 성립함과 동시에 소멸되고 회수함은 없었던 것으로서 다시 부활합니다. 판례도 그렇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이때 2월 5일 날 돈 갚았으면요. 이날 담보권도 소멸되고 질권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저당권, 질권, 전세권도 다 소멸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수할 수 없어요. 맨 밑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자, 교재 잘 보세요. 맨 끝에 좀 보고 있습니다. 큰 목차에서. 자, 228페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4번은 뭐냐면, 만약에 공탁물이, 그렇죠. 공탁물이 돈이라면요. 금전이라면은, 자, 이 돈은요, 돈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A가 뭐죠? A가 공탁소에 갖다 놨을 때 공탁권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죠. 소유권은. 따라서 여기 금전일 때는 소비임치가 되니까 공탁소에 바로 공탁으로 인해서 소유권은 공탁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채권자가 다시 찾아갈 때 다시 또 넘어가는 거야. 그죠? 반면 유가증권이나 물건의 경우에는 공탁했다고 공탁소가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죠. 공탁소로 이전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개념은요. 소유권, 그러니까 우리가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물품이 있죠. 근데 보세요. 돈은 보세요. 돈은 은행에 맡겨요. 그럼 은행이 이 돈을 쓸 수 있어, 안 있어? 쓰는 거죠. 돈을 맡기는 순간 이건 금전에 대해서 소비를 해도 좋은 거죠. 쓰죠. 이자 쓰고 떼주고, 그죠? 그래서 소유권은 일단 여기 보관자한테 갔다가 나중에 채권자가 찾아가면 다시 또 옮겨가는 거죠. 소유권은. 그런데 유가증권과 물건은요, 창고업자가 있어요. 은행이 있어요. 그 맡겼다고 써요? 아니지. 소유권은 계속 얘게 아니죠. 맡기게 임침한 것이지. 그래서 소유권은 언제? 채권자가 가져간 날 넘어가는 거죠. 소유권은. 얘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권은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해했죠?
출급입니다. 출급. 일단 공탁물의 출급은 누가? 당연히 뭐 피공탁자가 찾습니다. 자, 요건 조금 쉬었다가 좀 볼까요?